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이제 표로 나온 문제에다가 그 표를 해설하는 식의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숫자가 나오는데 그냥 딸랑 1, 2, 3, 4, 5번 지문에 숫자만 나오는 그런 계산 문제면은 차라리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괜찮은데, 1번도 지문 설명 해설, 2번도 지문 설명 해설, 이런 식의 형태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뜻이, 포트폴리오 개념은 분산 투자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고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일 때 동일한 수익이 유지돼야 되죠. 수익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줄인다고 할 때 모든 위험을 다 줄이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어떤 위험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위험이에요? 투자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죠. 모든 투자안의 공통적인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고요. 그럼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것이 좋겠죠. 이거 많이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이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여러 개를 놓고 봤을 때고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두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 변동 방향이 반대. 이게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계수가 있죠. 여기서 또 상관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 거죠. 여기서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뭐보다 크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0.9, 0.8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상관계수가 0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효과가 없다라고 잘못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관계수가 0인 거는 사실상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더할 나위가 없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0까지.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가 입단락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돼요? 무차별 곡선,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점이 될 수 있다 그랬죠. A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위치와 B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엇이고요? 이게 효율적 전선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고요? 무차별 곡선이고요. 이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하고 저한테 제시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하고 저한테 제시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얘가 다른 거예요. 요거는 누구한테든 똑같이 제시되는 거예요. 똑같이 제시됐는데 어떤 사람은 요걸 더 좋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시된 건 똑같아요. 이건 객관적인 상태예요. 시장에 그 여러 가지 투자안들을 이렇게도 섞고 저렇게도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본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상태는 이런데 그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 주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관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상태가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 자, 이 효율적 전선 개념과 무차별 곡선 개념을 익혀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 이론의 정리예요. 요약 정리.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문제 1번부터 보는데 그 해설을 보시면은 해설의 두 번째 단락은 5번 지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의 5번, 두 번째 단락은 5번 지문에 대한 해설이라고요. 아시겠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나오는 내용 있죠? 해설에. 그건 5번 지문 해설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쳤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플러스 1에 가깝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는 얘기가.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높나요? 아니죠. 분산 투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서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하는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맞죠?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이게 위험이죠. 이쪽이 위험이고 이쪽이 수익이죠. 동일한 위험에서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 동일한 위험에서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이. 그죠? 이런 것들을 연결한 것이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다음에 3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준다. 이게 뭔 소리예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뭐예요? 위험이 더 크면서 수익도 더 큰 거죠. 자,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면은 위험이 더 크면서 뭐도 더 커지고 있어요. 수익도 더 커지고 있죠.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요놈이 더 좋은지 요놈이 더 좋은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요놈이 더 좋아요, 요놈이 더 좋아요. 물으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요거 더 좋아하는 사람은 더 보수적인 투자자. 요거 좋아하는 사람은 더 공격적인 투자자. 이렇게. 자, 그러면 B의 무차별 곡선을 갖는 사람을 위험 선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오목볼록 아시죠? 무차별 곡선은 이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요거는 위로 볼록이고요. 효율적 전선은. 지금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이 위험, 혐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차별 곡선의 의미가 뭐예요? 이 점과 이 점의 만족도가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처음에는 위험이 더 커질 때, 처음에는 위험이 요만큼 커질 때 수익을 요만큼만 얹어줘도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위험이 커질 때, 똑같은 위험이 커지더라도 두 번째는 수익을 더 많이 얹어줘야, 요거보다는 더 많이 얹어줘야 요거 만족도가 같다고요. 세 번째는 더 많이 얹어줘야 되죠. 맞나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애 뺨을 한 대 때려놓고 울지 않을 만큼 떡을 준다면 첫 번째 한 대 뺨 때렸을 때는 한 개만 줘도 되는데 두 번째 한 대 때렸을 때는 한 개 줘가지고 안 돼요. 더 많이 얹어줘요. 이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을 더 많이 얹어줘야 똑같은 만족도가 유지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점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똑같은 위험이 증가할 때 더 많이 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라고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 아래로 볼록 해야 하네요. 아래로 볼록 해야 하네요. 아래로 볼록 해야 하네요. 둘 다 아래로 볼록 하잖아요. 둘 다 위험, 혐오형이에요. 둘 다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은 덜 그래도 싫어한다. 이렇게 위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위험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위험 선호적이라 하지 않고요. 다 같은 위험 혐오적인데 이런 사람을
공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위험 혐오적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와 뭐라고 나눈다고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나눈다고요. 됐습니까? 됐나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공격적 투자자는 더 위험이 크고 수익이 높은 곳에,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이 작은 곳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4번은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이거예요. 요거 효율적 포트폴리오, 요거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이 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왜?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놈이니까.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놈이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동일한 투자자의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없어요. 같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라면 이렇게 나란할 뿐만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나란하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교차한다는 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낼 때도 무차별 곡선 A0, A1, A2, A3 같은 사람은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요. 얘는 B, B0, B1, B2 이렇게 교차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교차한다는 건 무차별 곡선이 교차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교차하는 거예요. 더 완만할수록 어떤 사람이고요? 완만할수록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각 자산의 예상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맞죠? 서로 이제 상쇄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 양상이 서로 달라서 상쇄되기 때문에 이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은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동일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자,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투자 안에 A라는 투자 안에다가 몰빵 투자를 전 재산을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을 줄인다 그랬죠. 위험을 줄이는데 수익은 유지하면서 줄여야 되지 않나요?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몰빵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를 줄인다고요? 위험을 줄인다고요. 뭐는 유지하면서 수익은 유지하면서. 자, 그럼 요거보다 더 높은 위험과 더 높은 수익에 있는 이런 투자 안에 몰빵 투자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몰빵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몰빵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에요. 더 높은 위험과 더 높은 수익을 얻어요. 몰빵 투자하는 상태에서는 여기인데 몰빵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몰빵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분산 투자하는 거는 각각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이거는 몰빵 투자할 때의 효율적 전선이에요. 분산 투자할 때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각각의 위치에서 몰빵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위험을 줄이니까 어느 쪽에 그려져요? 더 왼쪽에. 이거 몰빵 투자할 경우에 효율적 전선보다는 분산 투자할 경우에 효율적 전선이 더 왼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 몰빵 투자하다가 요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소리는 뭐예요? 위험을 똑같이 부담하면서 뭐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저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거는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몰빵 투자할 경우에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몰빵 투자할 경우에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몰빵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은 투자 기회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면은 약간의 위험을 줄이면서 약간의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요만큼이 더 좋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3번 지문은. 그래서 다시 읽으면 포트폴리오 1호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요거죠, 요거. 위로.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동일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됐습니까?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답 지문으로 잘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떤 거는 정답 지문으로 어려운 것을 만들었지만 대체로 정답 지문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험에서도 정답 지문은 어려운 것이 별로 없어요. 정답 지문은 주로 쉬운 것들이 정답 지문이에요. 다음에 4번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수익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에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이게 틀렸죠.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다음에 5번은 이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옳은편이고요. 이 뭔 소린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계 랭킹 순위를 나타내면은 세계 랭킹 순위예요. 랭킹 순위. 랭킹 순위가 올라갈수록 승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랭킹 순위하고 승률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스코어라고 해도 되고요. 스코어라고 해도 되고 점수. 랭킹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코어가 높죠. 맞나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근데 항상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항상 점수가 좋은 건 아니죠.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평균적으로 나타내면은 세계 랭킹 10위와 세계 랭킹 5위의 점수요. 이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세계 랭킹 한 7위 이상이요. 7위. 자, 여기서 이런 다양한 점 이렇게 분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세계 랭킹 10위가요. 평균적으로는 여기야. 세계 랭킹 7위는 평균적으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 랭킹이 그날따라 막 잠도 잘 자고요. 아주 컨디션 좋은 100% 컨디션으로 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세계 랭킹 7위가 그날따라 설사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컨디션 안 좋아요. 최악의 점수로 나올 수 있어요. 이날 이 두 선수가 경기를 붙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 랭킹 10위가 점수가 더 많이 나와서 세계 랭킹 7위보다 더 높을 수 있죠. 맞나요? 이런 게 늘상 발생하는 거예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무슨 위험이에요? 위험에서 치자면 비체계적 위험. 어쩌다 발생하는 이런 위험을 고려한다면 위험이 작은 놈이 오히려 수익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위험이 더 큰 놈이 수익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근데 늘상 발생하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위험이 큰 놈이 수익도 크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거는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개입시켜버리면 어쩌다가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세계 랭킹 따져보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세계 랭킹. 세계 랭킹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대체로는 어떻다? 대체로는 이긴다. 이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대체로는. 근데 어쩌다가 컨디션에 따라서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은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는데 지금 그 4번에 5번 지문에 보시면은
4번에 5번 질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효율적 전선 위쪽의 포트폴리오 집합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이 효율적 전선, 이 바깥 영역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이거보다 높은 수익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 높은 수익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뜻이 됐고요.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됐고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6번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구성자산 수를 다양화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시장이 부분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잖아요. 그럼 부분 시장으로 각각 분산 투자하면 되잖아요. 지역별 부분 시장이든 용도별 부분 시장이든 부분 시장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부분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맞죠? 이건 뭐 앞에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기대 효용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맞죠? 접점 됐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 좀 체크하시고요. 개념은 포트폴리오 관리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 그게 키워드예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게 뭐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가 뭐냐?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 찾아내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최적 포트폴리오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7번은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0인 경우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차별 곡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선택을 연결한 선. 맞죠? 맞나요? 무차별 곡선이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서 연결한 거는 뭐예요? 여기.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에서 이거 연결한 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효율적 전선이지 무차별 곡선이 아니죠.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 나오네요. 위험 혐오적 또는 위험 회피적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맞죠?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안 되죠. 체계적 위험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으나 유형별로 분산하여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이것도 가능하죠. 유형별로도 가능합니다. 됐고요. 넘어가십시오. 자, 문제를 보시면 8번과 9번은 단지 그냥 연습하라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만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건 똑같고요. 이거 쉬운 거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쉬운 거죠. 이거는 이제 가중치를 반반 해서요. 가중평균만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요런 거는 풀어요. 자, 근데 8번과 10번의 이 상황을 보세요. 8번과 10번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둘 다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표가 나왔는데 8번은 푸는 문제고요. 10번은 일단 패스하는 문제입니다. 보고 형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8번은 계산 문제인데 그 1, 2, 3, 4, 5번 중에서 딱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10번은 지문마다 대답을 해야 돼. 지문마다.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패스예요, 패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공부는 합니다.
공부할 때 내야죠. 왜냐하면 요 중에 하나만 물을 수 있으니까. 요 중에 하나만 묻는 거는 대답을 해야 되니까. 연습할 때는 연습하되 모의고사나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하고 다른 걸 먼저 푸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8번, 9번은 이제 여러분 보시고 10번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1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제 상황이 호황과 불황이 각각 0.5, 0.5, 50%, 50%죠. 이럴 때는 그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반반일 때는 한 가운데 값이라고 했죠. 확률이 반반일 때는 5대 5일 때는 한 가운데가 몇이에요? 11이죠. 11.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요. 상가는 이렇고요. 오피스텔은 12, 4죠. 12, 4야. 자, 여기서 16 하면은 8이죠. 8.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여기서 8%, 2%. 그러면 5가 되죠. 자, 그러면은 상가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가장 낮죠. 그래서 1번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맞죠?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11%, 아파트가 5%. 맞죠?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자,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의 투자 비중을 알아야 되죠. 맞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의 투자 비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각각 가중평균하면 돼요.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상가가 가장 낮다. 위험을 알아야죠. 위험을 어떻게 알아요? 위험은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죠. 위험은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표준 편차는 웬만하면은 질문하면은 대답하는 거요, 버리는 거요? 버리는 거요. 근데 어떤 경우에만 푼다. 확률이 반일 때만 푸는 거. 확률이 반반일 때만. 이때는 표준 편차가 요 가운데 값에서 떨어진 크기.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여기서는 5가 되고요. 여기서는 4가 되고 여기서는 3이 돼요. 이쪽 저쪽 다 한가운데 값이니까 똑같죠. 이런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누가 제일 커요? 상가가 가장 높죠. 가장 낮은 건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번이 틀린 겁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됐나요? 한가운데 값이 11,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한가운데 값에서 떨어져 있는 값이 뭐라고요? 표준 편차라고. 다음에 4번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할 수 없다.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얘하고 얘잖아요. 지금 상가하고 아파트. 지금 위험이 작아지면서 뭐도 작아지고 있어요? 수익률도 작아지고 있죠. 이러면은 얘네들 중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됐습니다. 다음에 11번의 경우는요. 자, 요거 좀 볼까요?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이건 뭐 효율적 전선 앞에서 계속 나왔고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 표시되는데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부분이 없다.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시중의 교재 중에는 잘못된 교재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린 교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린 교재가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죠. 자, 이 점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뜻이 뭐예요? 무차별 곡선의 뜻이. 무차별 곡선은 이 점의 만족도와 이 점의 만족도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점이 만족도가 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만족도가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보다 요거는 위험이 더 커지죠.
위험이 더 커지면서 수익은 더 작아지고 있죠. 만족도가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만족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만든 지문이에요. 시중에 많은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이 다 틀린 그래프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예, 위로 올라만 그려요. 올라만 가도록 그린 거, 올라만. 그래서 만든 지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음에 3번에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더욱 커진다.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얘기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갖는 건데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위험에 대해 더 깊이적일수록 어디 거를 선택해요? 깊이적일수록 원점에 가까운 걸 선택한 얘기예요. 효율적 전선상에서 왼쪽 아래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될 것이다. 맞죠? 효율적 전선상에서 왼쪽 아래. 맞는 말이고요. 예, 서로 다른 두 투자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 분산 효과가 없다. 이거 앞에 말씀드렸죠. 분산 효과 있다고요. 다음에 나머지 1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건 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13번에 보시면은 3번 지문이 좀 어렵죠.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은 그 3번 지문은 효율적 전선 상의 점은 효율적 전선 아래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이걸 볼까요? 이 효율적 전선 상의 점은 효율적 전선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 전선 상의 포트폴리오는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자, 이 아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 점 아래라는 게 여기만 말할까요? 아니면은 이 여기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좌우를 구별하지 않고 그 아래는 다 이 아래일까요? 아래라는 의미는 우하든 좌하든 다 하죠. 이게 다 아래예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지배하지 못해요. 요걸 수직선을 그리고 수평선을 그리면 이 수평선과 수직선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모양 있죠. 이 영역에 있는 것만 지배해요. 여기 있는 건 지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똑같은 위험하에서 수익이 제일 높죠. 똑같은 수익하에서 위험이 제일 작죠. 요놈은요. 요놈보다는 위험은 더 작고 수익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만 얘가 지배를 하고요. 얘는 지배 못해요. 이쪽은 지배 못합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해 보세요. 위험이 더 커지면서 수익이 더 커지고 있죠. 이러면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만 지배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14번을 좀 보겠습니다. 14번은 포트폴리오 한계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원래 어디서 나온 이론입니까? 주식에서 나온 이론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 적용하는 건데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적용하기가. 왜냐하면 주식은 뭐 한 1,000만 원 가지고도 몇 개 주식 살 수 있죠. 아, 저는 우리 애 교육상으로 만들어 놓은 60만 원짜리 가지고도 몇 개를 사요. 60만 원짜리 통장 가지고도 몇 개 사죠. 여러분들 혹시 세법 배우시죠? 세법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구간이 그런 거 세법에서 나오나요? 세법에서 나와요? 네. 2천만 원까지인가? 나옵니까? 그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쯤 될까요? 한 달에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17만 원. 17만 원이면 1년이면은 12달이니까 17만 원에 10달이면은 170만 원이고 또 34만 원 204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10년간 가면은 2,040만 원이죠. 그러니까 4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 이름으로 주식 통장을 만들어요. 애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내 이름으로 만들어서 애가 나중에 크면은 요거 찾아서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애 통장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달 17만 원씩 넣어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해서 원금은 2천만 원 들어갔죠. 근데 이게 1억이 되면은 증여세는 4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돼요.
주식이 1억이 되더라도. 근데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억이 되면은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고 괜찮은 이제 우량 회사 있으면은 그 회사하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다는 뜻으로 그 회사 주식을 한 달에 17만 원씩 꾸준히 사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된 회사라면 10년 정도면 10배도 될 수도 있어요. 10배. 1억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괜찮은 회사, 성장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꼭 조금 이렇게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몰빵 투자하면 안 되고 조금 분산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성장하면 되니까. 그 뭐 가족 관계 증명서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 구비해서 가면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 주식 투자에서는 쪼개기가 쉽잖아요. 근데 부동산에는 이게 쪼개기가 쉽지 않죠. 그러고요. 또 투자자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되므로 평균적 수익률 산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른 세율로 산출되어 수익률 산정이 어려울 수 있죠. 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면 수익률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주식은 누가 투자하든 세율이 그리고 거래세 말고는 없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주식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죠. 주식은 뭐 단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량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부동산 샀다 팔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보통 한 번 사면.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병합 분할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익률 산정이 어렵다. 이게 분할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분산 투자가 곤란하다. 이거는 아니죠. 위치에 따라 분산 투자를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15번, 16번은 이제 기출문제는 해설을 좀 봐주시고 풀어보십시오. 17번까지.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및 현금 수지 측정은 자, 이건 언제 어떤 계수를 사용하느냐 요거 보는 거죠. 자, 요거는 문제를 좀 풀면서 몇 개 풀고요. 좀 쉬겠습니다. 자, 1번을 바로 풀겠습니다. 1번에 다음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며 일시불끼리는 역수죠. 그 다음에 N년 후에 이르니 할인율 R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가치는 얼마인지 구할 때 사용된다. 이거는 뒷부분이 잘못됐죠. N년 후에 이르니 할인율 R을 적용할 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일시불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입니다. 틀렸죠 벌써. 연금끼리는 역수관계가 아니죠. 역수관계 아닙니다. 뒷부분은 뭔가요? N년 동안 매기받게 될 일정액을 이자율 R로 할인한 현재 값을 구할 때 사용된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연금 내가계수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저당상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연금 내가계수의 저당상수. 다음에 3번은 감채기임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이며 이것도 틀렸죠.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이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장래 특정 시점까지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 N년간 이자율 R로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된다. 맞죠? 뒷부분은 맞아요. 앞부분이 틀려요. 다음에 4번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이며 맞죠? 현재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융자받은 경우 매기에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된다. 맞죠? 그러니까 푼돈 계산하는 거죠. 저당상수는 지금 돈 빌려서 쪼개서 갚을 때 이 갚는 금액, 이게 푼돈이죠. 이 푼돈 계산할 때 저당상수고요. 감채기임계수는 미래돈이죠. 미래돈을 쪼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마지막 5번인가요? 연금의 내과계수는 연금의 현가, 이거 역수관계 아니죠. 연금의 내과계수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죠. 그리고 매기말 1원을 이자를 R로 저축할 때 N년 후에 수령하게 될 액수 맞죠? 목돈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푼돈, 목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2번과 3번은 지금 1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고요. 4번을 좀 보겠습니다. 4번이나 5번, 6번 이런 이제 계산 문제들이죠. 그 4번은 지금 구조가요. 연금의 내과계수가 15.94고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6.14입니다. 일시금으로 현재 5천만 원을 받는 것과 연금으로 10년 동안 매년 말 1천만 원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단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하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5천만 원 지금 받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말 얼마씩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10번을 받는 거죠. 자, 현재 시점으로 통일시켜서 얼마나 더 유리한지를 알려면은 이거를 다 할인해서 다 합해야 되죠.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올 때 지금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거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요 금액 계산하는 거는 이 돈에 비해서 목돈이에요, 푼돈이에요, 얘가 목돈이죠, 목돈. 목돈 크기를 구할 때는 뭐를 사용해야 돼요?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이니까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몇 년짜리? 10년짜리가 필요해요. 이게 몇이라 그랬어요? 6.14라 그랬죠. 어디에다가 6.14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1천만 원에다가 6.14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6,140만 원이죠. 여기가 6,140만 원, 5천만 원보다는 얼마 더 유리해요? 1,140만 원 더 유리한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다음은 5번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지금 현재 2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지금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2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러면 2억을 어디에 써야 돼요? 여기에 써야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지금? 매년 말로 나누어서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거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죠. 지금 돈을 쪼개는 거죠. 지금 돈을 쪼개는 거는 푼돈 계산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저당상수나 감채기금계수죠. 현재 돈을 쪼개니까 저당상수라고요. 됐나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외우지 마라? 지금 대출 받았을 때 사용하는 거는 저당상수.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은 저렇게 물으면 다 틀려요. 저렇게 물으면 다 틀린다고요. 또 어떻게 외우면 안 돼요? 미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할 때 쓰는 게 감채기금계수죠. 그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미래 어떤 돈을 적립하기, 어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적립하는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때 뭘 사용해야 돼요? 감채기금계수. 공통점이 뭐예요? 저놈하고 이놈하고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푼돈을 계산하는데 현재 돈을 쪼개서 푼돈 계산하는 거는 저당상수고요. 미래 돈을 쪼개서 푼돈 계산하는 거는 감채기금계수예요. 이것도 다른 식으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받을 채권이 있어요. 10년 뒤에 받을 채권을 미리부터 나누어서 받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뭘 적용해야 돼요? 감채기금계수 적용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역저당 있죠? 주택연금. 주택연금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사망할 나이를 대충 예측을 해서요. 이 사람이 사망할 때 주택가격이 얼마 되는지를 예측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망할 때 주택가격이 대충 얼마인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 그거를 언제부터 미리 대출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활자금을 미리 대출받는 거죠. 맞나요? 이것도 뭐예요? 감채기금계수란 말이에요. 근데 미래 목돈 적립하려고 매달 푼돈 적립하는 금액 계산할 때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디 카페에 문제를 지금 7번 문제를 올렸어요. 누가? 7번 문제를. 일정 기간 후 1억 원 이렇게 일정 기간 후 1억 원을 지불받을 것을 매기 말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 이렇게 했죠. 지금 저거예요, 저거. 일정 기간 후 1억을 지급받을 거를 매기 말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금 뭐 사용해야 돼요? 감치인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질문이 이상한 거다.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질문이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한쪽으로만 암기하듯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다음에 6번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6번. 예, 5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6번은 2년 동안 매년 연말했죠. 2년 동안 매년 연말했으면은 기간을 어떻게 그려놓고 2년 그려놓고 매년 연말 2,000원이죠. 이것에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원래는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쓸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2,000원, 2,000원을 각각 할인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1년치 할인하고요. 그럼 1 플러스 할인율이 몇이에요? 10%죠. 그럼 0.1 한 번만 하고요. 얘는 1 플러스 0.1에 제곱 이렇게. 지금 혹시 이런 분 안 계시겠죠? 1.1의 제곱을 하라니까 1.1 곱하기 2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이런 분 계세요. 오래 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 또 고기를 끄덕이시는 건 또 뭐예요? 1.1 곱하기 1.1 해야 되죠. 근데 1.1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평소에 대화하면 멀쩡한 분이에요. 평소에 대화할 때 멀쩡한 분이 저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8번은 이제 저거죠. 그 잔금 비율 공식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기간에 대한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연금 현가 계수다. 이렇게. 다음에 9번부터는 이제 현금 수지 측정입니다. 요거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